아까 질문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의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범위가 나가는데 요거랑 파생되는 어떤 다른 단원들, 그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 라고 물어봤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한 번만 좀 다뤄주고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의문이 그냥 의문의 개념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단어라는 단원이에요. 단어라는 단원인데, 자, 우리가 단어에서도, 구체적,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나눠지고 있는 게 형태소 부분이에요. 형태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 그대로 단어의 형성. 뭐 혹은 우리가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형태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개념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 우리 이거였죠. 어간어미, 그쵸? 어간어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언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요. 그쵸? 기억나시죠? 나는 기억나지? 네? 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얘기도 있습니다.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실질과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의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자, 적어도 우리가 어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냐? 된소리대기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맞죠? 된소리대기 두 번째 법칙.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디귿시읒짓이 된소리로 바뀐다. 그죠? 구두 벗어줘였으니까 이거는 디귿시읒짓이 아니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어간이라는 말을 왜 굳이 강조를 했었냐면은 그 신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된소리가 안 되면 얘는 용언이 아니란 얘기죠. 신고니까, 경찰에 신고니까 명사라서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신고 같은 경우 우리가 신발에 신는다는 어떤 용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미도 자주 나오죠. 어미 같은 경우도 된소리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된소리대기 네 번째 법칙 뭐가 있었냐면은 관형사형 어미, 그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어미라는 개념이 반드시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자,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게 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미라고 했었어요. 그죠?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자, 그럼 제가 이걸 역할이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건 뭐냐? 관형사로 바뀌진 않아. 관형사로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명사라는 걸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맞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느낌이 얘를 꾸며주는 것 같아서 관형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절대 주의하라고 했어. 왜? 새롭다라는 의미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새롭다라는 건 하나의 형용사예요. 용언이에요. 용언이야.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거야. 이런 느낌이 왜,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이 왜 드냐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구분하시려면은 새로운의 원형인 새롭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새롭다. 그럼 원형으로 봤을 때 얘는 그럼 형용사가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세로 플러스, 원래 세로 플러스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미가 바뀌는 거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 니은이라는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요게 바로 여기 이쪽에 있지 관형사형 어미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새롭다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비읍이 뭘로 바뀌냐면 오나 우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뀌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새로 우가 들어가겠죠? 그죠? 오나 우 중에 여기서 요게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서? 그러니까 요 친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어미야. 요거 이해 안 되시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굽다라는 게 얘도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굽다 뜻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이거 굽다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굽다가 있잖아. 칙칙 하면서, 그죠? 맞죠? 그래서 앞에 의미에 해당하는 거는 요게 가능하죠. 그죠? 근데 자, 이거 구울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워가 되는 거죠. 왜? 똑같이 우리가 얘가 들어가는데 얘가 아까 뭘로 바뀐 거야? 일로 바뀐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우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가 결론적으로 어가 되는데 이 두 친구가 합치면서 얘가 되는 거야. 아니 뭐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는 게 뭐 이렇게 좀 되게 확장돼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얘랑 얘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이라는 친구 여기서 니은이라는 친구는 관형사형 어미라서 그러니까 어미긴 한데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고 얘는 관형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에서 적용해 볼 때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거 된소리 대기를 해당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했잖아. 그치? 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는 할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근접사는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첨가 부분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첨가 같은 경우는 이거 나왔어요. 보카버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합성 명사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합성 명사. 합성 명사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는 합성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 얘네들의 구성 요소가 이 두 친구들이에요. 어근접사. 어근이 2개 이상 들어가면 합성어. 만약에 어근과 접사가 같이 조합이 된다. 그럼 파생어라고 해요. 그래서 복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합성어랑 파생어가 둘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형성, 합성어나 파생어가 뭔지가 그래서야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야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실제 형식은 이게 왜 나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뭐 할 때 쓰였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 있냐? 첫 번째, 후기음화. 맞죠? 디귿티귿이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는 경우 그때 지읒치읒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죠? 그거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 하나 더 있죠. 연음현상도 있잖아요. 자, 연음현상이 이루어지는 조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가 있어야만 연음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 말고도 다른 단원도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했어요? 12월 달부터 저희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언급들을 다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까먹어. 또 까먹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까먹더라도 우리가 이걸 했다라는 그런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문했을 때 이해가 그래도 좀 훨씬 나았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까 단어의 형성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방금 요 얘기를 했죠. 합생어, 파생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도 의문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나머지도 있습니다. 뭐 품사라든지 뭐 아니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장이나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1학년 때는 문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뭐 딱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언제 들어가냐? 2학기 때. 2학기 때 여러분들 보면은 그게 있어요. 문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로는 이제 높임 표현. 있죠? 높임 표현 아니면은 뭐 이제 시제 표현 아니면 피동사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문장 성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요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절까지는 모르시더라고. 뭐 명사절, 부사절 이런 거 모르시더라도 문장 성분만큼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품사. 품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때 보실 한글 맞춤법에 연결이 돼요. 조항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명사형 접사가, 그러니까 특정한 접사가 이루어져서 품사가 바뀐 게 아니라면은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 말 그대로 표기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얘만 하나 들어주면은 자, 노름, 주검인데 노름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뜻이 도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형의 뜻과 멀어지거나 혹은 특정 접사가 아닌 경우, 접사가 바뀌지 않은 경우. 여기서는 특정 접사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 뭐 기, 미음 뭐 이런 거예요. 얘네가 들어가면 보통 명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 노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놀다잖아요. 그쵸? 맞죠? 놀다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특정 접사는 해당하는데 얘는 근데 도박은 놀다는 뜻과는 많이 멀죠. 그죠? 많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검이 뭔지 아세요? 근데 주검? 시체야, 시체. 정확히 말하면 시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냐? 죽다가 원형이죠? 그죠? 플러스 엄이 들어가요. 얘가 접사야.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얘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이해를 하시려면 아까 얘기했던 뭐 품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물론 그거 없이 외우시기만 하셔도 돼요. 외우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라는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요런 데 있다. 좀 납득이 돼요? 중간고사 대비할 때 다 데뷔하기 전에 했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데뷔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 처음 들어올 때쯤이 지금 요거 하고 있었잖아. 형태소 하고 있었잖아. 요거는 베이스로 깔고 이제 의문대로 이제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끝나면은 요게 단어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나고 다시 의문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 지나갈 때마다 뭔가 기억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어. 자꾸. 그래서 나는 의문은 한 2회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회독을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좀 시간이 다시 지났는데 자, 85페이지에 있는 것들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상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는 합니다만, 예. 요거는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럼 원래 학교 어디로 갈라 했어? 고등학교? 응. 저 원래 아니, 아 그래? 아, 이사 가기 전에 원래 생각했던 게 그냥 일반고 근처. 뭐 운중? 아니면 뭐? 아, 분당에서 또 이사 갔거든요. 응. 1년 그래서 용인에 1년 정도 살다. 백현동 쪽에? 아니 용인. 응, 용인 백현이 용인이잖아. 백현 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용인 1년밖에 안 살아. 그래? 용인이면 뭐 수지 쪽 아니면 뭐? 기운. 아, 기흥구. 그래도 거기 내신보단 나을 거야. 거기 내신은 그냥 나 죽으세요. 조만간 보여드릴 거예요. 조만간 보여드릴 겁니다. 기출. 네,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지금 막 푸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네,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보자고요. 아까 보니까 사이소리 현상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지금 다 어려워하세요? 사이소리 어렵다. 어려워? 아직 어려워? 응. 누구? 너도? 너도? 다 어려우세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부분이 어려우신 거예요? 사이소리가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합성어를 못 찾아서? 아니면 뭐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럼 아니면, 참고로 사이소리 현상은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선행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시옷 표기라는, 사이시옷 표기. 그게 선행이 돼야 사이소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시옷 표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나요? 그냥 지금 약간 처음 들어본다는 말, 표정으로 보시는데, 나 이거 설명했어요. 나 이거 설명했어. 자, 그러면은, 봐봐요. 자, 우리가 어근 접사는 아세요? 어근이 뭐고 접사는 뭐였어요? 어근 뭐였어요? 명사요? 어근이 명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응. 꾸미면 한다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나을라나요? 응. 자, 봐봐요. 아이고. 잠깐만. 근데 우리가 어근 접사를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들어갈게요. 단어에 대한 정의는 뭐였었냐면은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라고 했었어요. 자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뭘로 바꾸면 돼? 에? 의존?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예요. 자립 형태소예요. 이거 얘기했었잖아. 저번 주에 한 거야, 이거. 자립 형태소여야 돼요. 자립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라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제 얘기했던 조사예요. 왜?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면서 뭐가 가능해지니까? 띄어쓰기가 가능해지잖아. 그럼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야? 문장 성분으로 하나하나씩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단어의 정의는 이런데, 우리가 분명히 저번 주에 어근 접사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왜냐? 어간어미와 어근 접사를 이제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나? 지훈 기억나? 안 나?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자면요. 자, 어근.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근은요, 다시 한번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존재하는 부분.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는 건 저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휘적 의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라고. 사전적 의미라고도 하고요. 어휘적 의미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라고도 얘기해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했어야 돼. 자, 이게 없고요. 그리고 혼자서 못 써요. 그쵸? 혼자서 못 쓰고 대신 어디에 결합을 해야 되냐? 어근에 결합을 해서, 그렇죠? 어근이라는 부분에 결합을 해서 이 결합했을 때 여러 기능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접사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 기능에 관련된 얘기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의미를 부과해 준다는 거예요. 보조적인 의미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보조적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혼자 못 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품사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품사 변경이 되는 경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실 얘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입니다. 왜? 공부라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근데 얘로 보면 뭐야? 품사가? 동사죠. 뭐 때문에 바뀐 거냐? 요 하라는 친구 때문에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또 뭐가 있냐? 자, 마르다. 마르다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동작일까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물이 마르다. 동작이죠. 맞죠? 물이 말라가는 거잖아. 맞죠? 점점 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몸이 말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물이 마르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그럼 여기도 원래 동사였는데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접사에 있는 특징 그대로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얘 혼자 쓸 수 없죠. 실질적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랑 결합해야 돼요? 어근과 결합을 해야 되죠. 근데 접사는요, 보통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깔고 간다 보시면 되고, 어떤 접사냐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있는 경우도 있다.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내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하는데, 원래는 2학기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피동사동 표현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어렴풋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외워보셨을 거예요. 피동전미사, 이시리기, 사동전미사, 이시리기, 우구추 그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접사예요. 전미사라고 했으니까 접사예요. 그 접사가 들어가면서 얘네의 역할을 하는 게 접사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요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가야 될 게, 단어의 종류가 크게는 2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단일어 같은 경우는 보통 어근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외적으로 뭐 접사 딸랑 하나 있는데 뭐 단일어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문법
그 시험 범위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복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다른 거야. 구성 요소가 1개 이상인 거야. 나 2개 이상인 거야. 2개 이상.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 얘도 2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파생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성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얘네 구성 요소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생어는 요꼴로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요 두 친구는 뭐라는 거야? 파생어라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괜찮아? 다시 얘기해줘야 돼? 아니, 힘들면 얘기해. 다시 해줄게. 너는? 괜찮아? 왜 되게 힘들어? 약간 괴로워 보이는데? 약간? 지금도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합성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어근어근이니까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둘 다. 자, 제가 지금 합성어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사이스토리 현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거야. 맞죠? 맞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줄 건데, 자, 그래서 그 밑에 86페이지에 보시면은 합성어의 유형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품사 조합만 보시면 돼요. 명사, 명사, 관형어, 체언, 부사, 부사, 부사용어. 이건 여러분들이 품사를 알고 계셨다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관형사는 뭘 꾸며주니까?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거는 관형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수식을 해주는데 머리가 아파요 지금? 예. 부사는 보통 용언을 꾸며주거나 그치? 서술어를 얘기하는 거죠. 용언을 꾸며주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뭐 이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식 범위가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합식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범위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뭘로 할 거냐면은 사이 시옷 표기부터 할 거예요. 사이 시옷 표기부터. 참고로 사이시옷 표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의문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말에 갈 한글 맞춤법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둘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사이시옷 표기는요. 한글 맞춤법 제 30항에 있습니다. 네. 언젠가 보셔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되는 게 아니 잠깐만 사이가 아니라 사이시옷 표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선행이 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발음을 하는 게 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거밖에 모를 거예요. 그죠? 얘밖에 모를 거야. 맞지? 얘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만 기억할 거예요. 그죠? 니은으로 하나 들어가서 발음하거나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하거나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된소리에서 일단 막히죠. 씨발 이거 된소리 되기니까 교체 아니야. 그거부터 이제 멘붕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아니면 뜬금없이 얘가 왜 된소리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죠. 여러분들은 이걸 아마 많이 모르실 겁니다.
얘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얘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했냐? 합성어랑 파생어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아세요. 그죠? 어느 정도 아십니다. 조건에 다시 붙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합성 명사여야 돼요. 합성 명사.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주면 합성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합식이 요 꼴이 되어야 돼요. 요 꼴이 되어야 돼요. 됐어? 한마디로 뭐가 두 개라는 거예요? 어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실적 의미가 두 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두 번째. 저는 모자라고 좀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자, 분명 얘는 이 꼴과 이 꼴이 있다고 했죠? 그죠? 맞죠? 자, 모음이라는 게 어디? 앞에 말. 앞에 말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시옷 들어갈 게 생길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뒤에말. 뒤에말이 뭘로 시작해야 된다?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뒤에말이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됐어요?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얘는 어쨌든 간에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잖아요? 표기에서는요, 이 이응도 자음으로 취급합니다. 표기니까. 우리 발음에서는 초성에 오는 이응이 자음으로 취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얘는 표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응을 자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의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우리 조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자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얘네도 한자어야 되고 얘도 한자어야. 그럼 보통 안 돼요. 얘도 한자어이고 얘도 한자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고유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고유어. 고유어는 뭐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조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돼요. 이식도 돼요. 얘도 돼요. 이 세 가지는 돼요. 얘만 안 돼요. 어떤 경우? 얘는 요 조합은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예외가 존재는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아마 사이소리를 따로 집어넣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러게 왜 안 넣어놨지? 왜 사이소리만 안 나왔지? 아무튼 자, 요거 조건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다시 역순으로 뜯어볼 거예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역순으로 뜯어볼 거예요. 봐봐요. 이거 우리가 했던 거야.
자, 요거 3개. 이 친구들은 다 뭐가 적용이 된 상황이라고? 이게 적용이 된 상황이야. 그죠? 그 조건대로 바로 가보자고요. 자, 얘는 그러면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뭘 일단 빼주면 돼요? 시옷을 빼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죠? 아니? 시옷을 빼주고 생각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남아요? 아래 니죠. 아래 니. 그럼 이걸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맞아? 어떻게 나눌까? 아래와 니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성립합니까? 명사, 명사 성립해요? 성립하죠? 네. 지시대명사. 네. 이죠, 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원래 이로 발음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어로 형성되니까 두음 법칙 때문에 아마 바뀐 걸 거예요. 그 남녀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여를요, 앞에다 두면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 그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왜? 이해 안 돼? 왜 니로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조건 성립하나요? 앞말 끝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죠? 그 뒤에 부분이 이걸로 시작하죠? 자음으로 시작했죠? 맞죠? 그리고 얘는 한자어인가요? 아래 한자어 아니죠? 아래 하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이도 한자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된다고? 사이슈 표기가 성립이 된다고. 요 조건이 되니까 요 상황에서 뭐를 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얘를 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아닌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요 조건이 다 성립이 됐을 경우에 그제서야 여기가 시옷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고, 이걸 구성하려면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역순으로 다시 분해를 해볼게. 시옷이 없다고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없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여기도 2가지로 나눠지니? 졸려? 안 졸려? 눈이 깜빡깜빡 하시는데? 너. 말해? 미안. 자,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로 뭐로 나눌 수 있어? 얘 4와 1로 나눠줄 수 있죠? 그죠? 자, 요거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고 자음으로 시작하고 만족하죠? 맞죠? 그 다음에 한자어가 있어 보이나요? 없죠? 있다 쳐도 뭐 얘 정도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가 한자어는 아니겠죠? 그쵸?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얘도 똑같이 표기만 해주는 거야. 표기만. 얘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어요. 표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해주는가? 발음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발음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가지로 얘기해준다는 게 그게 사이스토리 현상이에요. 다시 또 얘도 같은 맥락이죠. 똑같이 자, 시옷이 없다고 가정하고 고기 플러스 배죠. 그죠? 자, 얘도 이 첫 번째 기준 합격했죠? 자, 2번째. 앞에 끝에 말이 모음이야. 이로 끝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뒷말은 자음으로 시작되죠? 맞죠? 그랬을 때 요것도 성립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립이 되니까 얘도 똑같이 시옷이 표기로 들어간다. 가, 사이, 시옷, 표기.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아까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이응도 자음으로 취급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도 자음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이 표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발음 자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맞죠? 그럼 문제가 뭐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항상 이 새끼잖아. 그치? 얘가 된 소리는
된소리는 교체 아닙니까? 안 된다고 했죠?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얘로 변하는 것도 뭐야? 첨가야. 왜? 이미 이게 표기된 상태에서 시작했잖아. 제가 얘는 실제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시옷이에요. 이돼? 발음할 때 시옷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런 견해도 있다곤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신으로 얘기할 거면은 학교 선생님이 말이 어떻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뭐 디귿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먼저 전제를 깐 건 뭐였냐면은 사이소리 현상은 시옷이라는 게 표기가 되는 거야. 없던 시옷이 표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의미가 없는 시옷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옷을 발음하는데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그냥 교체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문법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수능에서 다루는 것과 학교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고기 빼, 기 빼. 기르세요? 이거 빼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발음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지? 고기 빼. 저도요? 에? 뭐라고요? 그거 된소리 안 들어가. 된소리 그 법칙 안 들어가. 그럼 이거 왜 그렇게 돼요? 뭐가? 왜 빼로 돼요? 사이소리 현상 중에 발음이 세 종류로 된다고 했잖아. 그지? 나 이거 분명히 설명했는데. 자, 그래. 세 가지가 니은이 그냥 덧나서 발음되는 경우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니은이 두 가지가 넣어져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이거 있잖아. 얘가 예산일 같은 경우, 예산일이잖아, 그죠? 얘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얘는 여기가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된소리로 바뀌었다 했었는데 이 경우가 이거잖아요.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 게 소리 너 그거 아니야? 여기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 아니야? 된소리 대기 교체인데 왜 이게 자꾸 첨가냐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가지고 된소리 대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얘기했죠. 이 시옷은 표기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발음할 때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여기에서는 발음할 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빼고 생각해야 돼? 이걸 빼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역순으로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발음하실 때도 이 시옷이라는 조건을 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그 양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니은이 첨가되는 게 맞지. 그치? 얘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얘도 얘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니은이 두 번 들어가는 거 맞지? 니은 첨가 맞지? 그치? 맞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시옷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뜬금없이 된소리가 된 거잖아. 된소리 되기에 조항을 기준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패턴이 전혀 안 맞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된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요 얘들은 우리는 첨가라고 취급을 할 거라고. 왜냐? 사이소리 현상 자체를 우리가 첨가라고 볼 거니까. 적어도 요 두 개의 양상은 첨가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첨가라고 친다라고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아마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뭐였냐면은 자, 이거보다 더 매운맛일 거야. 그것도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아마 요런 걸 마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된소리 대기의 어떤 법칙에도 안 나와. 여기에도 안 나와. 근데 사이시옷이 표기도 안 돼.
표기도 없는데 된 소리가 돼.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데잖아. 얘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거. 밤길. 얘 발음 어떻게 했대? 밤길이라고 하잖아. 뜬금없이 되냐고. 아니죠. 저 이거 뭐라 설명했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뭐? 중간에 시옷이 숨어있다. 맞아요. 중간에 시옷이 숨어 있어요. 그럼 얘도 뭘로 취급이 된다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사이시옷 표기란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소울이 말대로 숨겨진 시옷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납득이 안 되면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옷은요, 중세국어에 나와 있습니다. 중세국어 당시에 썼었던, 중세국어 당 15세기에 중세국어로 썼었던 관형격 조사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조사가 뭐였죠? 그럼 내가 조사를 모른다 칩시다. 자, 관형격이라는 건 뭐죠?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봐봐요. 밤과 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더 메인이에요? 길이 더 메인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밤이 여기를 꾸며줘요, 안 꾸며줘요? 꾸며주고 있는 거죠.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근데 우리 명사로는 꾸며줄 수가 없으니, 그쵸? 명사 누가 꾸며줘야 돼? 관형어가 꾸며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면서 원래 이 자체가 관형어였어요. 그 시옷까지가 관형어였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부분을 꾸며줬었어. 근데 우리가 관형격 조사 시옷 같은 경우는 현대에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표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옷을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 밑에다가 미음시옷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넘어가면서 얘가 삭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 대한 이해는 끝났죠? 그쵸? 그럼 다시 사이시옷 표기의 기준으로 들어가 보자고.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합성명사 밤과 길, 그다음 명사죠. 되죠? 그죠? 대신 자, 아마 요거는 안 맞을 거예요. 그죠? 대신에 우리가 그거 대신에 우리가 뭐가 들어간 거라고? 조사가 들어간 거야. 조사가 들어간 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한자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죠? 밤이면 그럼 월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야라고 하든가, 그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적용된 거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발음을 다시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어? 괜찮아? 돼?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이래. 씨, 뭐지? 뭔가 집중을 존나 해야 되는데, 씨,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아, 빨리 얘기해봐. 이거는 확실히 넘어가야지. 친구는? 세연이는? 그래서 밤길이랑 고깃배랑 같은 비슷한 거예요? 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생략이 됐고, 얘는 생략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가 있냐. 여러분들 아직 중세국어를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도 안 나왔죠? 이번에 모의고사 안 나왔지? 중세국어 안 나왔지? 그지?
그래서 훈민정음은 아세요? 그 나란 말씀이 뒤죽이게다라 이런 거 알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쓴 거야. 보기 편하라고 쓴 건데, 자, 요게 현대어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라의 말씀이잖아, 맞죠? 그럼 얘로 인해서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이게 같은 의미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의 시옷은 뭐랑 같은 거예요? 위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나라 말씀 꾸며주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관용격 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은 이거 계속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케이? 이쯤 납득이 돼? 괜찮아? 응. 거기 비교해보니까 그러니? 아무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대인 소리가 나왔다? 이걸 의심하시면 돼요. 이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고. 만약에 학교에서 어렵게 낸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거 내겠죠. 이걸 내거나 하면 예외적인 현상을 내놓던가. 되셨어요? 이거 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 항상 몇 번을 다뤄줘도 까먹으시더라고. 지금 얘기해 주실 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오래 지체했으니까요. 자, 자아성찰이래요. 그죠? 자아성찰. 자아라는 건 일단 우리가 나라는 거는 아실 거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성찰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반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반성을 왜 할까? 반성을 왜 할까?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성을 왜 할까요? 반성 안 해보셨어요? 자, 반성 왜 할 것 같아? 잘못해서. 보통 이제 잘못해서가 이제 크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럼 그게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자아가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가 튀어나오죠. 그죠? 뭐가 나오냐? 우리가 현실적 자아가 있고요. 이상적 자아라고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잖아. 아, 그래. 얘네 개념이 있는 건 아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뭔데?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요. 현실적 자아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재의 나예요. 현재 내 상태예요.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재. 자, 근데 이상적 자아는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바라는 나의 모습.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상과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게 뭐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맨날 막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야.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하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죠. 맞죠? 맞아, 안 맞아?
아, 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해봐. 맞잖아. 그죠? 연애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근데 현실은, 예. 예, 그렇습니다. 야,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장난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진짜, 어쨌든, 현실과 이상 간에 뭐가 생겨? 차이가 생기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가 국어 등급 얘기하는 거보다 연애가 낫잖아. 내가 1등급 맞고 싶은데 현실,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요, 보통 다른 말로 괴리가 발생한 건도 한다고도 하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현시적 자와 이상적 자, 한마디로 자아 간에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가면은 자아 간의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나와 나의 싸움이잖아. 내 내부에서의 싸움이잖아. 그쵸? 그럼 뭐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냐? 내적 갈등까지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내적 갈등은 나로 인해서 나끼리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외적 갈등은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인물 혹은 다른 사회 아니면 자연, 운명 이런 것들과 이제 갈등하는 경우가 외적 갈등이죠.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품, 그러니까 윤동주 작품이나 뭐 그 외에도 백석 작품 같은 경우가 자아 성찰과 많이 연결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현실적 자아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이야. 자, 이런 게 생기다 보니 이 감정이 들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윤동주 씨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돼요. 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일까?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뭐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현실적 자아가 이런 걸 느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도 드러나요. 좀 소위 말해 멘탈이 나간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었냐? 특히 여러분들이 쉽게 쓰여진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기억나요?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야, 침전이라는 게 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침전한다는 얘기는 내 상태가 가라앉았다는 얘기고, 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멘탈이 나간 상태예요. 이런 구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자, 여기 1페이지에 있는 이 작품에도 그러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어디 있어요? 여기 대놓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다고요. 요 1페이지에. 어디 있냐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면 보이냐? 자, 그 포인트 하나 있었죠?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라고 있어요. 그죠? 눌리어. 침전한다는 부분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자, 요걸 이제 맥락상으로 다 합쳐보면 어때? 슬픔, 어리석음 다 뭐야? 부정적인 감정이야, 그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서 내가 지금 뭐야? 눌려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 슬픈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멘탈 쳐 나갔어요. 구조 똑같죠? 자아성찰 구조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얘가 이미 여기서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이상적 자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양상이 보통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순서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순서예요.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이상적 자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화해를 시도해요. 이상적 자아가. 왜요? 얘 지금 꼴이 말이 아니거든. 이 새끼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요. 화해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럼 화해 시도가 나타남으로써 사실 이제 뭐야? 어느 정도 갈등 해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생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걸 하냐? 이제부터 성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성찰. 이러고 나서 성찰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성찰 부분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반성문 써본 적 있어요? 네, 요즘 쓰면 난리 나죠? 아니, 반성문엔 보통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잘못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성찰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미래형 어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런 애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 해야겠다 아니면 뭐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 성찰 포인트에는 요런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요 과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없이 이대로 가는 수도 있어요. 이거 없이 이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요 상태였잖아요.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그쵸? 그래서 성찰로 넘어가면서 의지적 오조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비교적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어떤 요소도 넣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요소도 넣을 수가 있어요. 시상전환. 자, 방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있었잖아. 봐봐. 거기 보여? 거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뭐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상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없고 요게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게 있어도 시상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침전한 것일까 이후에 이상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야 그 시대처럼 올 아침을 맞이하는 최후의 남 이거 있잖아. 그지? 뭐 등불을 뭐 들어서 뭐 어둠을 비추고 막 이런 말 좀 할 거야. 거기서도 마찬가지 시상전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좀 부가적인 걸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성찰이라는 걸 할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성찰과 관련된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나를 비출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는 일단 뭐겠어요? 가장 대상 첫 번째 우물이죠. 우물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이때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울. 이거 참여록에도 나오죠? 그 녹슨 구리거울.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왔을 겁니다. 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장이 쳐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상적 자를 내가 지금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길을 걷는다고 해서 이상적 자를 찾기 위해, 그럼 그거 자체도 뭐야? 성찰인 거예요. 어쨌든 나를 비출 수 있다든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찰적인 어떤 대상과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대상 말고 환경도 있어요. 환경. 성찰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우에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될까? 어떨 때일까? 첫 번째. 혼자 있을 때죠. 그죠? 혼자 있을 때. 자, 자화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외딴 우물에 홀로 들여다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맞죠? 외딴이야. 저기 넘어가 있어. 혼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조용한 공간이에요. 그치? 우리가 시끄러운 데서 내가 나를 생각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백석 작품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내 목순에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월세방을 들어서 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이제 또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요 메커니즘 이해됐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조용한 공간 말고도 또 뭐가 있겠어요? 조용한 시간이겠죠. 조용한 시간이 보통 언제일까요? 그치? 밤이나 새벽이겠죠. 그쵸? 쉽게 씌워진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날로 나오잖아. 그쵸? 봤어. 안 봤지. 자, 우리 뭐만 볼 수 있어? 밤비가 내린다고 했잖아. 밤비. 밤이야. 애초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닐 때야. 그죠? 옛날엔. 요즘엔 핫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자, 거기다 뭐까지 내려? 비까지 내려. 사람 안 다녀. 그럼 딱 성찰하기 좋은 환경이죠. 이해했어? 우리가 성찰이라는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작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아 성찰과 관련된 모든 작품에 연결이 가능해요. 특히 제일 적합한 시들은 윤동주, 백석, 조금 더 확장하면 김수영. 아까 그 문제 푸시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작품. 활자는 간간히, 그거 아까 봤지? 활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어떠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수적인 것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본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자, 이제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능하게 만들게요. 자, 얘네가 왜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냐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자, 어떤 경우? 이번에 윤동주 같은 경우. 윤동주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성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당신 열심히 적으셨잖아. 네. 아까 보니까 열심히 적으셨던데? 내 얘기 안 들었냐? 야, 뭐였냐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성찰을 하냐는 거. 윤동주 입장에서. 학교에서 분명했죠? 적극적인 저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 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차이가 생겨서. 부끄러워. 됐잖아요. 자,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자고요. 자, 윤동주는 기본적으로 언제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때 사람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맞죠? 언제예요? 대충 1910년부터 1945년까지죠? 근데 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무슨 환경입니까? 알아? 맞아요. 자, 이 친구는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냐? 일본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하고 있어. 자, 이거 봐봐. 일본 학교에 있는 대학생이 적극적인 저항이 가능할까? 가능해?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잡혀버리죠? 그죠? 한국에서 해도 잡힐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대놓고 하면 바로 잡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것 때문에 적극적 행동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작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를 포커싱을 해줘야 될까요? 대부분 이 작품을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에 포커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야? 나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저항을 할 법도 한데 그냥 대학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런 강의를 들으러 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무기력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 일제강점기인데 저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난 수업이나 듣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아까 나에 대해서 무기력하다고 했죠? 그럼 어디로 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죠. 이해돼? 자, 아무튼 이제 윤동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적극적 행동을 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현재는 그러지 못한 일본 유학생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결론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 내가 부끄러워하고 나에 대해서 싫어하고 멘탈 나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지. 이산자가 나와서 화해를 시도하면서. 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윤동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요거 혹시 지워도 돼요? 괜찮아요? 다 적었어?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 이제 백석은 조금 다릅니다. 백석도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요
괜찮거든요. 자, 백석은 윤동주랑 약간 시대적 배경이 살짝 다릅니다. 언제 왔냐면은, 요거는 제가 다뤄뒀던 거 기억이 있긴 한데, 이 친구는요, 1940년대쯤에 이제 뭘 하냐면은, 피난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왜요? 일제강점기 하에 그 제도가 너무 더 심해지니까.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1940년대는 일제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책을 펼쳤었냐? 이런 걸 펼쳤어요. 이런 걸 펼칩니다. 민족을 말살한다는 얘기는 뭐 진짜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성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다면요,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이러한 창씨개명이 있었던 거고, 그죠? 문 다나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신민선언이라는 그런 이제 것도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에 매일 가면 아침 8시 반부터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이걸 낭독해요. 모든 학생들이.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몸과 마음을 언제나 바칠 각오를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왜 일본에도 바치고 지랄이야,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거 외에도 뭐 강제징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백석은 빤스런을 하게 돼요. 왜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피난을 한다는 얘기는 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맞죠? 자, 근데 고향을 벗어남으로써 뭐랑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쵸? 가족도 벗어나게 되고, 또 연인도 벗어나고. 참고로 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피난할 때 얘가 안 따라갑니다. 얘가 안 따라가요. 근데 얘는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이제 TMI이긴 한데, 아무튼 자, 여기를 다 버리고 간다는 거는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필연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거 말고도 얘네들에 대한 그리움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자, 근데 우리 여기 잘 봐. 외롭네. 외롭다는 건 뭐야? 혼자 있다는 얘기죠. 다시 쭉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석 작품들을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고향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의원 와가지고 막 소맥 짚고 아버지 뭐 하시노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제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파생이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외로우니까 그래서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성찰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 수록된 게 지금 방금 같이 했던 요 작품이에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아성찰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외부 작품에 대해서 적어도 자아성찰과 관련된 외부 작품에서는 꿀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했을 때 반드시 좀 숙지해 두시고 반드시 좀 외워주세요. 제발요. 그죠? 제발. 자,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죠? 이 구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순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백석을 얘기하고자 하면은 사실 얘기할 것들은 뭐 더더욱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자아성찰을 포커싱을 해뒀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뭐 제가 여기에 수록을 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도 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작가도 있는데 남자입니다. 네, 남자예요. 자, 얘는 시대적백이 살짝 달라요. 196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1960년대. 자, 이때가 이제 뭐야? 어떤 상황이냐? 전쟁이 끝나고 혼란한 상황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냐? 독재 정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독재 정권이라는 이걸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억압하는 시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해봤겠죠, 나름대로. 그거랑 관련된 게 뭐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저항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고 수용을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김수영을 왜 얘기하느냐? 얘도 이상적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저항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 자아는 어떠냐면은 내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자아성찰의 구조랑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동을 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활자는 뭐 자유를 얘기하는데 나의 영은 우수어라 말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우수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활자 책을 얘기하는 거죠. 책은 자유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어때? 상황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뜬금없이 나의 영혼은 우스워라라고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습다, 내가 우습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태도야? 내가 나를 까는 태도. 뭐야? 자조적 태도죠. 근데 자조적 태도가 왜 나왔냐고. 이 맥락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대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맥락상으로 파악했을 때 내가 왜 그런 거야? 이 자유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죠? 대놓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괴롭고 우습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결돼? 보통 자주적 태도이다. 이 자주적 태도라는 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내가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혐오해. 근데 이 혐오한다는 게 아까도 요 포인트랑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윤동주를 가장 기본적인 골조로 삼은 뒤에 백석 확장하시고 이 백석 확장하시면 여기까지 다른 시대적 배경을 하는 이제 그런 작가들도 확장해 두시면은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워도 되죠, 여기? 근데 제가 설명하면서 뭐 다른 작품들의 구조를 그냥 거의 이제 외우듯이 그냥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 작품을 모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표현을 통해 요게 요런 포인트에서 적용이 되는구나만 적용하시면 돼요. 작품은 언제 다 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천재 아니잖아. 천재세요? 천재 아니잖아. 어떻게 다 외워? 다만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요런 구성 요소가 나왔을 때 얘는 자아성찰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거거든요. 졸려요? 난 배고파요.
저 진짜 칠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맨날. 금방 더러워져. 내가 오늘 지우개만 한 6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백석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뭐냐면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뭔가 제목이 졸라 난해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얘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어디에 있는 거냐? 북한에 있는 거예요. 아, 참고로 백석은 북한 사람입니다. 평안도 사람이에요. 평안도 사람. 아마 고향 했을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고향이 어디고 하니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신의주는 그보다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지금 뭘 했다는 얘기예요. 피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신이주 유동. 여긴 동 이름입니다. 동. 우리가 여기가 산척동인 것처럼 동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 박시복내 방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왜 이게 나오나 싶어. 이 박시봉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봉방 이런 거 아니고 박시복내 방이에요. 박시복내 방.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다 뭐가 나왔어요? 지명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목에, 보통 앞에 제목에 주소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접할 일이 거진 없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이런 주소를 쓰는 형식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소를 왜 쓸까? 글 형식 중에. 그 주소로 보내려는 거겠죠? 그 주소에서 썼다든지. 자, 이제부터 이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주소를 썼다라는 걸 필두로 얘는 편지글 형식입니다. 편지글 형식. 여러분 편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잖아. 그래서 아마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우편물 뭐 이런 거 올 때 있잖아요. 맞죠? 거기 뭐 있어요? 주소 써져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이제 제목은 해석이 됐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 가족도 없고요.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밤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벌써부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지 같습니다. 지금 뭐야? 쓸쓸한 거리라고 했어요. 쓸쓸한 거리. 애초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뭘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재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얘가 마이너스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또 날도 저물어서 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은 더 세게 불고, 바람도 세게 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이 상황만 딱 보면 어때? 쓸쓸한 거리에 저녁이 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워지고 있어. 사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그럼 아까 언급했던 아니지. 혼자 성찰하기 딱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자, 이 헌사슬 깔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월세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여러분들 새빵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야? 아니, 돈 내고 하는 건 맞는데 원래 그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방이 뭐 3개가 있을까? 만약 3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여러분들로 가정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방 3개가 있어. 뭐 3개든 4개든 뭐 5개든 막 있다 쳐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방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해됐어?
뭐 예를 들어 한 월세 한 80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빵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자 거기 밑줄 쳐보자.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 혼자도 많은 것 같다. 이 말은 그냥 나 하나 이제 살기에도 벅차다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 내 거 챙기기에도 힘들어. 그럼 뭐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네요. 그럼 우리가 자아성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되니? 세연이 괜찮아? 응? 자, 그 다음에 디롱백에 북떡 뿌려 담겸.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냐? 좀 모르겠는 말들이 자꾸 있어요. 그쵸? 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뭐를 많이 써요. 그렇지. 북한말.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북한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 이게 튀어나옵니다. 향토성이 튀어나옵니다. 향토성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특정 지역이 떠오르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어. 그럼 경상도가 떠오르죠. 전라도 말을 했어요. 아따 그 시기 해잉 이러면서 하면 해.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전라도가 떠오르겠죠. 특정 지역이 생각나게 되면 그건 우리가 향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이나 시골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향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나경이가 향수하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어때? 약간 농촌이나 시골이 연상되게끔 나오는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얼룩배기 황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집단으로 만든 베개부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것들이 얘를 떠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향토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집으로 만든 베개라고 했을 때 그 기능과 유사한 것인 거.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런 특정 지역이 생각나는 그런 사투리가 나와. 그럼 그게 답인 거야. 그렇게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 되셨어요? 자, 아무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무의미한 행동이랑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가 중요하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자,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 다음에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새김질이 뭐냐?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 들어봤죠? 소가 뭐해? 그 풀 쳐먹으면은 이제 뭐해? 이게 잘 소화했다가 하다 다시 먹어요.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물론 토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새김질의 핵심 포인트가 뭐야? 반복이죠. 반복. 그럼 난 뭘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안 좋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또 있는 거죠. 자, 그럼 뒤에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얘가 멘탈 나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요거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대. 아, 여기에서는 그럼 뭐야? 하향적 이미지가 있었네.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뭐야? 정서나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랬었는데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개를 들었으니까 다시 상승 이미지로 된 거고,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대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 이제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밑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이 얘기는 뭐야? 나의 어떤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밑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거기 밑에 쳐보자. 더 크고 높은 거.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냐?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게 해요. 자,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내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리고 나는 어쨌든 그러한 운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운명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운명론적 관점. 자,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크고 높은 새끼들이 누굴까? 자, 일단 다음 장 넘겨봅시다. 자, 보통 나의 운명을 이끌어가게끔 하는 그 존재는요, 보통 뭘로 모셔야 되면은 이런 인물로 묘사가 돼요. 절대적 존재. 이를테면 신. 그런 애들이 크고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 아무튼 그 밑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내 어지러운 마음, 자, 어지러운 마음 밑줄 쳐주시고, 그건 이때 뭐야? 마이너스적인 상황이죠, 맞니? 자, 그래서 그 옆에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거 뭔 말일까? 좋은 뜻일까? 안 좋은 뜻일까? 맞아요. 자, 뭐가 슬픔이든 그 다음에 한탄이든 얘네가 앙금이 됐대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다시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앞에서 시상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성찰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확실해진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성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바우가 바위입니다. 바우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자, 지금
좀 말이 되게 깁니다. 얘가요. 외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고 했잖아. 위에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이 따로 외로워 있어서 어두우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은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은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그물이라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일단 나도 외롭죠? 그쵸? 맞니? 그리고 외로이 서 있는 존재가 하나 방금 더 있었어요. 뭐야? 갈매나무죠? 맞죠? 그쵸? 나도 외롭고 갈매나무도 외로운 상황이야. 뭘 넣어야 될까? 그렇지.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넣어볼 수 있죠. 이걸 말하려고 좀 제가 길게 호흡을 좀 가져갔고요. 근데 얘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외로운 상황에서도 눈을 다 맞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치? 한마디로 뭐야? 일종의 겨울에 오는 그 눈을 맞고 있다는 거는 시련을 견디고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런 속성도 있어요. 마지막 줄에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고 그러면 굳세고 막 이런 친구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갈매나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상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백석 작품, 방금 요 작품에서는 내 현실적 자아가 무너지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쵸? 하지만 이상적 자아가 와서 화해하는 시도는 없었어. 근데 이제 성찰을 하게 됐지. 뭘 보고? 이상적인 대상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아가 없지만 이상적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가라앉고 그 외로운 생각을 할 때 너를 보면서 지금 버티겠다라는 얘기고, 그죠? 이걸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굳고 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동주 말고도 이런 작품도 알고 계시면은 확실히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위시의 시어,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편지고봉의 수신인 주소 형식을 빌려 편집글 형식. 이거 그냥 맞네요. 그죠? 근데 나머지가 어떻게 아닌지까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2번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끝이라는 시련을 통해 화자의 고독감이 해소된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어? 외로운 상황이라고 했죠. 그쵸? 3번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비탄이 너무 커서까지는 맞죠? 근데 여러분은 맨날 실수하는 건 뭐야? 뒤에 거 안 봐요. 맨날 그것만 봐요. 채 가족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지금 나도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그치, 멘탈 나간 상황이야. 고난과 시련의 연속으로 무기력해진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을 거고요. 자,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게, 자, 여기도 옆에 설명은 비슷하죠. 계속 슬픔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다 보니 감정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죠. 그게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냐? 새김질하는 것이야 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더더욱 아닌 거지. 익숙해졌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답이 1번, 4번이에요? 잠깐만. 4번이라고 했냐? 잠깐만,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누워서만 보면은 이건 무기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뭐 이런 거 하고 막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요거는 무기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나와 있는 뭐 내가 이제 어리석음을 책임지라는 그 뒤에 부분이 이제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산문적 서술 형태지만 쉼표를 사용하여 내재율을 얻어내고 있다. 자, 이제 내재율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자, 근데 외재율이 뭐고 내재율이 뭘까요? 외재율은요, 일종의 이런 거야. 어떤 시든 뭐 소설이든 형식이 똑같은 거야. 고전시가처럼. 뭐 예를 들어 시조는 3장 6구 45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걸 외재율이라고 해. 아니면 향가처럼 뭐 이런 거. 3단 구설을 가지고 있고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다. 이런 게 외재율이고요. 그리고 시 내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나주송과 같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평안도 방언 그 다음에 옆에 토속적인 정감 있죠?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랑 정확히 연결되죠? 그 다음에 자, 고향을 떠나 떠도는 화자가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을 발신지로 하여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있죠? 4번. 그러나를 기점으로 화자의 심리와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으며까지 맞지? 자, 이후에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살짝 애매하죠? 살짝 애매하죠? 일단 얘는 키핑을 좀 해둘게. 자, 삿, 디롱배기, 복독불과 같은 향토적 시어들은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 했던 시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4번은 어떻게 하강적 이미지가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뭐 하나 있었어.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있었잖아요.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게 맞고요. 자, 3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넘어가시면은 윤동주 씨만 할 겁니다. 길이라는 작품. 이것도 빠르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쉽겠죠? 자,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냐?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뭘로 시작해? 서술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잃어버린 대상은요, 물론 답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처음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구조만 봤을 때, 구조에서만 생각하면 돼. 뭘 잃어버렸을 것 같아? 이상적자. 근데 구조에서 말하자고 했으니까 이상자예요. 근데 물론 그냥 처음 올 때는 모를 수 있죠. 그럼 맥락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더듬어 나아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냐?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왜? 이런 지금 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기른 돌담을 끼고 갑니다. 그랬어요. 일단 뭐의 반복? 시어의 반복이죠. 그리고 뭐가 나왔냐? 돌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돌담. 자, 담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쵸?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담의 기능. 그쵸? 경계와 차단이라는 어떤 성격이 있겠죠. 뭐를 경계하고 뭐를 차단할 걸까? 우리가 맥락상으로 파악하면 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밑에 담은 또 쇠문을 굳게 닫아. 그 차단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쇠문을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다음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니까 순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표현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끝의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부분이 똑같잖아. 그죠? 연쇄적인 표현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그럼 얘가 지금 길을 다니면서 돌담을 더듬으면서 눈물 짓다가 마이너스잖아. 지금 얘가 현재 상태가 삐리삐리 하잖아. 마이너스요. 쳐다보면은 하늘은 작업 위줄 부끄럽게 푸릅니다. 또 나왔어. 부끄러움 또 나왔어요. 자,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상격자로 바로 예상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밑에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여기 내가 남아있다라는 건 내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뭐야? 이상적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길을 다니며 성찰하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 이건 여기서 잃은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라고? 이상적자를 찾는 까닭입니다 라는 거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상적자가 나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어. 그럼 차단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둘이 뭐야?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럼 방금 얘기했던 방법들 다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만 잘 구축해 놓으시면은 생각보다는 쉬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시험범위래. 진도 나오시면 진짜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계속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클리닉 전에 과제도 그거 풀어.